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서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온갖 시술을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등남을 했고요. 힘들었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새록새록 지난 일들이 생각나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사람 말을 참 쉽게 믿는 아이였거든요. 마음이 다 저랑 비슷할 거라고 어린 마음에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굳이 일부러 남을 속여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물론 딱 어릴 때까지만 그랬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늘 일을 해서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계신 날보다 안 계신 날이 더 많았고 퇴근 시간도 늘 들쭉날쭉했으니까 외동이었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TV를 보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외동이라 외롭지 않았냐고들 묻는데 그땐 그게 외로운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보다는 학교 친구, 선생님,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도 불 꺼진 집이 반겨주니 저는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어요. 동네 문방구 아저씨랑 쓸데없는 얘기하고 슈퍼 아주머니 심부름도 해주고 학교 선생님한테 괜히 붙어서 질문도 하고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애가 집에 있기 싫어서 밖을 맴돌았던 건데 그땐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도움을 주면 그대로 고마워하고 되돌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보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고 다음에 보면 꼭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린 저한테는 꽤 크게 남았던 모양이에요. 아, 이웃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주고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기도 해요. 누군가 저한테 잘해주면 저도 그만큼 해주고 싶었고, 제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거든요. 또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누군가 부탁을 하면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유난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서든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 성격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착함인지 순진함인지 아니면 그냥 호구 기질이었는지는 그땐 몰랐죠. 이런 저를 보면서 바쁜 부모님은 가끔 너무 걱정하기도 하고 또 경계를 해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하기도 했었어요. 특히 엄마는 제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처럼 늘 같은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민정아, 사람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엄마는 진지했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섭다는 말도 사람들이 나쁘다는 말도 그냥 어른들이 하는 뻔한 잔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해맑게 받아쳤습니다. 에이, 날 속여서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한다고 해도 다들 사정이 있겠지.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고 겁없는 말이었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는 한숨을 크게 쉬셨고 그 한숨에는 걱정이랑 답답함이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넘기지 않고 꼭 덧붙이셨습니다. 너가 착해서 그런 거야. 꼭 거짓말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필요하고 궁지에 몰리지 않아도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 알았어? 엄마는 늘 저를 가르치듯 이야기하셨고 저는 늘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설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근거 없이 믿었던 거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날 리 없다는, 그리고 나도 다 알아차릴 수 있다는, 지금 생각하면 근자감에 가까운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강조를 하시고 조심하라고 가르쳐도 제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말을 듣고는 있었지만 마음 깊숙이 새기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그제서야 저는 사람의 악이라는 걸 느껴보게 된 겁니다. 결국 직접 배신이라는 걸 당한 후에야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 당시 저에게는 단짝 친구라고 믿으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반에서도 인기가 많은 친구였고 웃음도 많고 말도 잘해서 늘 애들 사이 중심에 있던 아이였죠. 그런 친구가 저랑 단짝이라고 붙어 다니니 저는 괜히 더 뿌듯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나이대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더 많이 좋아했고 더 많이 믿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민정아, 너는 진짜 너무 착해서 탈이야. 내가 뭐가 착하다고 그래. 지은이 너 우리 엄마 같다. 아니, 문제라기보단 세상이 너한테 좀 가혹할 것 같아서 그렇지. 너는 너무 남 생각만 해. 에이, 친구끼리 돕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때 저는 그 말이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처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땐 그 말이 애정의 표현이고 칭찬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착하다는 말이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바보처럼 순수해서 속이면 속아줄 애라는 의미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바라는 건 웬만하면 다 도와주려고 했어요. 뭐 하나 부탁하면 귀찮다는 생각보다 내가 해주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늘 발 뻗고 나섰죠. 그게 친구 사이니까 그게 우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주변을 한번 슬쩍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혹시 10만 원 있어? 나 학원 특강비를 오늘까지 내야 하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거 있지? 진짜? 꼭 오늘까지 내야 된대? 사정 말하면 봐주시지 않을까? 우리 학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대기자 많다고 원생을 자르는 학원이잖아. 민정아, 제발. 내가 내일 꼭 가져다 줄게. 정말 교묘했던 건 그 친구가 제가 마침 용돈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 이야기를 꺼낸 거였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걸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친구 말이 급해 보이기도 했고 내일 준다는데 뭐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모두 다 털어 그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때 제 지갑에 남은 건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와, 진짜 고마워.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 대신 내일 꼭 가져와. 알았지? 당연하지. 너 나 못 믿어? 걔가 자기 못 믿냐는데 괜히 제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급한 척하며 하교하는 뒷모습까지도 아무 의심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됐는데도 당연히 주겠다고 약속했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루쯤은 그럴 수 있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그 친구 손에는 새로 산 듯한 휴대전화 하나가 들려 있더라고요. 반짝반짝 새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바빴던 거죠. 며칠이 지나도 돈 이야기를 안 하길래 저는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저번에 빌려간 돈 있잖아. 언제 줄 수 있어? 무슨 돈? 학원 특강비 때문에 빌려간 거 있었잖아. 엄마가 오늘 꼭 받아오라고 해서. 뭐?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괜히 나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헛소리 작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너무 당당하게 부정하는데 오히려 제가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친구 말처럼 정말로 빌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자도 없었고 메모도 없었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직 제 기억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며칠을 더 그 친구에게 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설마 이러다 주겠지. 설마 이렇게까지 나오겠어.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점점 더 짜증을 부리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래? 증거 있어? 아니, 너 그날 분명히.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학교 친구들 역시 그 친구의 말을 믿을 뿐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인기 많은 친구의 말과 그냥 반 친구 일일 뿐인 제 말 중에 뭘 믿겠어요. 졸지에 저는 억지로 돈을 달라고 조르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느껴지는 시선이 그렇게 따가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 받은 충격과 상처는 정말 상당했습니다. 단순히 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 틀어진 교우 관계며 제가 가졌던 믿음,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신뢰가 한순간에 부정당했다는 사실이 더 컸죠.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선의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라는 걸요. 제가 믿었던 만큼 상대가 저를 믿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제 마음 같지 않다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사실 역시 그제야 진정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결국 10만 원은 돌려받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했더니 걔가 새로 산 핸드폰이 그 돈으로 산 물건임을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갔던 핸드폰 가게랑 걔 통장이랑 이런 거 다 검사해 볼 작정으로 학부모 상담하다가 걔가 울면서 결국 털어놨거든요. 중고로 신상폰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고요. 그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완전 각성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준은 명확해졌거든요. 목숨, 건강,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저를 속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관계는 칼같이 정리하고 응징하기로요. 그렇게 큰 충격 하나를 가슴에 얹고 저는 그대로 어른이 됐습니다. 배신을 한번 제대로 겪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쯤에는 겉으로는 여전히 사람 좋게 웃고 다녔지만 속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나 친절하긴 한데 예전처럼 제 속내를 다 보여주지는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거든요. 말은 부드럽게 해도 선은 분명히 긋는 사람, 딱 그 정도가 제가 만든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주 오랜만에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열어버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제 남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그렇게 사람을 조심하게 된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게 된 이유도 결국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어린 시절에 가까웠던 어른들이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자기 이익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계산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말 몇 마디만 나눠봐도 느껴졌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자리가 회사 거래처 자리였어요. 원래도 직접 만나기 전에 서로 이름만 알고 일 얘기만 하던 사이였는데 몇 번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미팅 끝나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일정 빡빡하셨죠?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송구합니다. 저희 쪽 사정으로 스케줄이 꼬여버렸네요. 아, 그런가요? 제가 티를 안 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표가 나나 봐요. 괜찮습니다. 저희 쪽 사정도 평소에 많이 배려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감사하네요.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편해야 오래 가죠. 그 말을 듣는데 별거 아닌데도 마음이 묘하게 풀리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저렇게 자연스럽게 배려를 건네준 게 언제였나 싶기도 했고요. 어른이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난 게 놀랍기도 했는데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사람한테서 그런 배려를 느끼다니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일 얘기보다 사는 얘기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3년을 만난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저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배운 인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그대로 두되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니까 그 기준에서 제외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뿐이었어요.
가족한테까지 의심을 들이대고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적용된 건 아니었고요. 유독 한 사람,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시누이예요. 시누이는 결혼 초부터 참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다만 그 특이함이 저한테까지 불똥이 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남편의 동생인 아가씨는 저보다 4살 정도 어렸는데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었고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했고 빠르게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일이랑 병행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대신 아이를 봐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조카 얘기를 자주 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 생활이 마냥 쉽지는 않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가족이 되겠다고 인사를 하러 시댁에 간 날 그 자리에 아가씨만 없었거든요. 해외 출장이 있다면서 딸아이만 어머님께 맡겨두고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하는 날까지 시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결혼식 날 처음으로 아가씨를 마주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순간적으로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딱 뭐가 문제라고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말투나 행동이 어딘가 현실감이 없달까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밝고 너무 가볍고 그런데 또 워낙 싹싹하게 말을 걸어오니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 애써 아니라고 넘겼죠. 뭔가 꽃밭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나쁜 건 아니겠지 하면서요. 그때 어머님이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은이 처음 봤지? 애가 좀 정신없어 보여도 심성이 원래 모난 애는 아니야. 네, 밝은 성격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밝기도 한데 애가 일부러 더 그렇게 굴어.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소리 나오는 걸 싫어서 그러지 뭐. 아, 그러셨군요. 아까부터 좀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긴 했어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 말이 좀 앞서고 행동이 가벼워 보여도 속은 어린애니까 민정이 너도 많이 도와줘. 네, 어머님 말씀 이해해요. 어머님도 고생이 많으시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괜히 제가 나를 세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가씨를 조금 특이하지만 사정 있는 사람 정도로 마음속에 정리해 두었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제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시누이랑 엮인 게 아예 없었잖아요. 얼굴도 결혼식 때 처음 봤는데요, 뭐. 그러니까 시누이가 저한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을 거라는 그 나름의 굳은 믿음은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 아주 쉽게 깨졌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이야기는 들은 게 있긴 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는 자기 동생이 딱 했는지 오빠인 남편이 조카랑 아가씨 모두에게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꽤 많이 챙겨줬다는 이야기요. 병원 데려다주고 애 봐주고 급하면 돈도 보태주고 그런 것들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빠니까 삼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가족끼리 밥을 먹는 자리에서 아가씨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웃으면서요. 그동안은 오빠가 혼자 우리 케어해줬는데 이제 언니까지 생겼으니 2배를 줘야겠네. 언니 잘 부탁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앞으로 가족으로서 잘 부탁드려요, 아가씨. 모르긴 뭘 몰라요. 가족끼리 듣고 살고 그러는 거지. 선 긋지 말기예요. 알았죠? 그 말에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자 어머님이 서둘러 끼어드셨습니다. 아이고 밥 먹다 말고 무슨 소리야. 명은이 너는 새언니가 생기자마자 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에이 엄마 아이스 브레이킹. 올케 언니 긴장할까 봐 내가 먼저 말 건 건데 머쓱하게 왜 그래. 농담이잖아. 으이그 그래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 그렇게 분위기는 어영부영 넘어갔고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괜히 그 자리에서 꼬치꼬치 캐물어봤자 긁어부스럼이기도 하고 모르긴 몰라도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이자 문제아는 아가씨라는 게 분명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바로잡을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가씨는 크고 작은 도움을 정말 자연스럽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 부부를 자기 수족처럼 부리면서요. 오늘은 조카 학원 픽업, 내일은 병원 동행, 주말엔 애 좀 봐달라는 식이었지요. 솔직히 짜증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굳이 남편을 잡돌이하면서까지 끊어낼 정도는 아니었어요. 점점 잦아져서 짜증은 나지만 그렇다고 엄청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맞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겨왔던 거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평소에도 20만 원, 30만 원 정도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그냥 달라고 하기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조카 핑계를 대더라고요. 언니, 이번 달에 애 학원비가 좀 밀렸는데요.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월급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지금요? 아가씨 월급이 언제 들어온다고 하셨죠? 네, 지금요. 학원에서 하도 전화가 와서 저 말일에 월급 들어오니까 그때 바로 드릴게요. 네? 그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저한테는 괜히 쪼잔해 보이는 일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귀여운 수준이지 하면서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럼 말일에 갚았냐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것도 가끔은 생략된 채로 당연하게 받아가는 게 아가씨의 특징이었습니다. 솔직히 예민하게 굴자면 얼마든지 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 형편이 아주 나쁘지도 않았고 저도 신우이의 딸을, 그러니까 조카를 상당히 이뻐했거든요. 남편이 여태까지 왜 그렇게 잘해줬는지 이해될 정도로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긴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가씨가 요구하는 돈의 금액이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20, 30이던 숫자가 어느새 한 자리 위로 올라가더니 잠깐이라는 말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선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결국 신우이가 선을 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발신자가 아가씨더라고요. 그 이름 뜨는 순간 솔직히 저는 이미 속으로 한번 멈칫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가씨 전화는 늘 좋은 일로 온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아가씨가 우는 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스피커를 켠 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에 있는 저는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큰일 났어.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갑자기 그래? 할인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 아니, 그건 아닌데 왜? 그것보다 더 심각해. 나 지금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재계약하는데 말이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갑자기 올려달래잖아.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달라는 건데? 2천만 원. 오빠, 나 진짜 그런 돈 없어. 나랑 할인이 길바닥 나앉게 생겼어. 여기까지 들으니까 남편 얼굴이 더 굳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내 사정 오빠가 언니한테 좀 말해주면 안 돼? 오빠랑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래. 알았어. 일단 알겠어. 내가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옆에서 다 들었긴 했는데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여보, 표정이 안 좋네? 왜? 아가씨가 무슨 일 있대? 집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나 봐. 재계약하면서 2천을 올려달라고 한대. 2천이나 올려달라고 한다고? 아니, 그 정도 크게 아니지 않았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안 그러면 집을 빼야 된다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걱정보다 먼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예전에 어머님 뵈러 갔을 때 아가씨 집은 아직 계약 기간도 꽤 남았고 몇 년째 보증금도 안 올리고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이미 휴대폰을 다시 들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돈 보낼 기세였어요. 잠깐만, 당신 지금 바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아니,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상황이 급하잖아. 내 돈으로 보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아가씨한테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지. 2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당신 그렇게 돈이 많아? 당신도 아가씨도 지금 너무 당황한 것 같아. 잠깐만 진정해봐. 남편이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직접 통화해 볼래? 내가 전화해 볼게. 그렇게 남편에게 동의를 얻고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목소리부터가 이미 완전 울상이더라고요. 언니, 오빠한테 들었죠? 나 진짜 너무 급해. 지금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 아가씨, 알겠어요. 급하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 모른 척한 적 있나요?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확실히 해야죠. 확실히 하다니요? 재계약이라면서요. 그럼 계약서 있잖아요. 갱신하는 계약서 가지고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부동산 계약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가씨도 당황해서 그런 거 확인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부당한 거 없는지 저희가 같이 보고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목소리가 살짝 바뀌었어요. 아, 제가 지금은 좀 정신이 없어서요. 오늘은 어렵고 계약서 사진으로 보내드리든지 내일 가든지 할게요. 네, 알겠어요, 아가씨. 일단 진정하고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런데 그날이 지나도 다음 날이 지나도 계약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솔직히 뻔했죠. 급전이 필요하긴 한데 그걸 꾸며낼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제가 하나하나 따지고 대니까 보여줄 것도 없고 가짜로 만들 엄두도 안 나서 흐지부지 넘어간 거였어요. 그 후 명절에 아가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가씨, 그때 집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으시길래 걱정했어요. 아, 그거요? 네, 보증금 올린다고 해서 난리였잖아요. 아, 집주인이랑 잘 얘기해서요. 그냥 안 올리고 살기로 했어요. 말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남의 덕을 보면서 편하게 살고 싶긴 한데 거짓말은 또 이렇게 허술하구나. 그리고 동시에 느꼈어요. 아가씨 거짓말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기준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아가씨 부탁이라고 해서 이유도 묻지 않고 덥석 들어주지는 말자고요. 다행히 신우이도 그 일 이후로 저희한테 편하게 돈 얘기를 꺼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하니까 신우이가 좀 더 대담해진 거예요. 그 집 계약서일 이후로는 한동안 정말 조용했어요. 아가씨는 연락도 없었고 저도 괜히 그 사람 생각 안 하니까 일상이 평온하게 흘러갔죠. 그때 저희 부부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관심도 다 아이 쪽으로 쏠려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아가씨보다는 조카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낯설 수 있는 고모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웃던 아이가 참 예뻤어요. 저를 보면 고모라고 부르며 안기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아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괜히 조카랑 놀고 오면 집에 와서 남편한테 나도 얼른 아이 갖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도 어머님은 하루 종일 혼자 조카를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가씨는 하루 종일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퇴근하자마자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조카 저녁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어머님이 쉬시는 동안 옆에서 말동무도 좀 해드렸죠. 그렇게 별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평소랑 크게 다를 거 없는 하루였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워서 잠들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까 아가씨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평범하게 수다 떨려고 전화할 만한 시간은 아니라서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올케 언니, 나 어떡해. 진짜 큰일 났어요. 언니, 제발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어요? 일단 진정해봐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할인이가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요. 언니, 어떡해.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카 얼굴이 그냥 머릿속에 확 떠올랐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밥 먹던 애가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이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이요? 갑자기요? 무슨 수술인데요?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언니, 지금 일단 1,0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요? 병원이 어디예요? 제가 지금 갈게요. 언니, 그 전에 돈부터 보내줘요. 지금 바로 결제해야 수술 들어간대요. 그 순간에는 진짜로 생각이 멈췄어요. 왜 답답하게 대답을 안 하지? 라고 속이 터지긴 했는데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우이 말대로 일단은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으니까 조카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도 더 깊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알겠어요. 일단 보낼게요. 바로 보낼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발 빨리요.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숫자를 누르는데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확인이고 뭐고 그런 걸 할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할인이 이름만 계속 떠올리면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그렇게 아끼던 조카 목숨이 걸렸다고 하는데 뭘 따질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는 제 기준이고 뭐고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아가씨 전화가 오질 않았어요. 제가 몇 번을 걸어도 받질 않더라고요. 수술 들어가서 정신이 없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부산스럽게 구니까 결국 남편도 잠에서 깨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가씨가 할인이가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일단 1,000만 원 보냈는데 아가씨가 전화를 안 받아. 뭐라고? 당신 아까 할인이 보고 왔다고 하지 않았어? 왜 수술을 해야 한대? 어디 병원이래? 아가씨가 많이 당황하셨는지 그거를 안 알려주셔서 물어보려고 전화 중인데 계속 안 받으시네. 여보, 어떡하지? 내가 아까 뭐 잘못한 거 있는 거면 어떡해?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바로 아가씨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기분이었어요. 할인이 저녁을 챙겨준 것도 나인데 혹시 내가 뭘 잘못 줬나? 이런 불안이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아가씨는 그 후로 몇 번을 안 받다가 계속 전화가 이어지니까 결국 받았습니다. 명훈아, 할인이 수술한다며 병원이 어디야? 아, 오빠, 괜찮아. 수술만 하면 큰일 없을 거래. 내가 이제는 알아서 할게. 그래도 임마, 너 혼자 거기서 밤을 새우겠다고? 오빠랑 언니가 갈 테니까 병원 이름이나 말해봐. 아니, 오빠, 괜찮다니까 얼른 자. 내일도 출근해야 하잖아. 나 화내는 거 보고 싶어? 얼른 어딘지 말하라니까. 우리도 할인이 수술 잘 끝나는 거 봐야 안심을 하지. 그러자 신우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병원 이름을 말해줬는데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부부는 바로 집을 나섰어요. 밤길을 그렇게 급하게 달려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처로 가 수술을 받는 조카 이름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직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 이름을 넣고 생년월일을 넣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아이는 오늘 온 적이 없다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상하다는 생각과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더 이상 병원에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나와서 말없이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이랑 이상하다, 뭔가 찜찜하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수술이라더니 병원 기록은 없고 전화는 안 받고
말은 앞뒤가 안 맞고 머리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기가 싫어서 애써 외면을 하고 있었달까요. 그렇게 집 근처에 다 왔을 때였어요.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리더라고요. 알림을 보니까 팔로잉한 친구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SNS 알림이었는데 주인공이 다름 아닌 신우이더라고요. 그런데 설마 병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기겁을 하면서 눌렀는데 신우이가 조명 좋은 데서 술잔 같은 걸 들고 음악 깔아놓고 신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댓글을 달았죠. 아가씨,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그런데 라이브 방송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제 댓글도 분명히 봤을 거고요. 근데 계속 제 댓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직접적으로 댓글을 달아봤어요. 아가씨, 다른 병원 이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할인이 수술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올라가자마자 제 실시간으로 차단된 거 있죠. 그 순간 머리끝까지 열이 확 올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착각도 오해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자기 딸을 앞세워서 그런 거짓말을 쳐요? 평소처럼 그냥 학원비, 교재비 이런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남편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당연히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라이브를 켜놓고 있는 걸 봤잖아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거였죠. 그래서 멈출 이유가 없었어요. 받을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방송하는 중인데 전화 계속하니까 거슬렸겠죠. 그런데 받자마자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언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1,000만 원 잘 썼어. 이번 몰디브는 오이키 언니가 보내준 거나 다름없네. 진짜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거야. 한국 돌아가서 봐.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길래 제가 바로 말을 끊어치고 이어갔어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일부러 꾹꾹 참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죠. 아, 그러셨어요? 아가씨, 여행 가고 싶으셨으면 그냥 돈 달라고 하지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셨어요? 뭐야? 언니 생각보다 엄청 쿨하다. 네. 몰디브 좋죠. 간 김에 재밌게 놀고 오시면 좋죠.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이런 반응이면 진작 그냥 말하고 갈 걸 그랬네. 알았어. 잘 다녀올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가 끊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도 분노인데 사람 하나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 얼굴도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랑 남편 밤중에 조카한테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엄청 놀라고 걱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조카는 다행히 계속 시댁에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엄청 화가 났어요.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는 못 봐주겠어. 아무리 해도 이건 선을 넘었지. 모르겠다 이제 나도. 이번 일에 대해선 당신이 뭐를 하든 나 상관 안 할게. 진짜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 나 이건 아가씨가 정말 선을 크게 넘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 당신이 말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이번엔 당신이 뭘 하든 난 말리지 않을게.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거 불쌍하다고 너무 오냐오냐 해줬나 봐. 근데 은혜를 이렇게 갚네? 참나. 어떻게 이렇게 괘씸하지? 남편 입에서 이번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제일 먼저 한 건 신우이 SNS를 테러하는 거였는데요. 말이 테러지 제가 온갖 게시물에 하트랑 댓글을 달아준 것뿐이에요. 신우이가 몰디브에서 신나게 여행 중인 사진들을 줄줄이 올리고 있었거든요. 바다, 술, 웃는 얼굴. 그 어느 사진에도 죄책감이라는 건 없었어요. 저는 그 게시물 하나하나에 아주 공손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셨으면 말씀하시지. 왜 딸내미 수술해야 한다는 거짓말까지 하셨어요. 즐겁게 노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잘 놀고 들어오세요.
댓글 달고 좋아요도 눌렀어요. 하나만 단 게 아니라 올라온 게시물마다요. 신기하게도 제가 댓글을 달면 얼마 안 가서 그 댓글이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하나, 둘, 셋. 지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찔린다는 증거였죠. 자기가 보기에도 당당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계속 지우는 거잖아요. 결국 신우이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왜 자꾸 이런 댓글을 달아요? 사람들 다 보는데. 왜요? 제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하냐고요? 한 번만 하면 됐지 왜 테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괴롭히다니요. 아가씨 거짓말하고 여행 가신 건 맞잖아요. 간 김에 즐겁게 놀고 오시라고 인사한 건데 왜 그러세요? 신우이는 더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니 본인은 거짓말까지 해서 나한테 1,000만 원이나 가져가 놓고 이것도 못 견뎌 싶더라고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걸로 끝내면 너무 억울하겠구나. 이 정도 압박으로는 이 사람 절대 안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죠. 어머님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거였거든요. 어제도 신우이가 그저 일하느라 바쁘다고만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마침 조카도 거기 있었고요. 자초지종을 차분하게 하나도 빼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조카 수술 얘기, 돈 얘기, 몰디브 여행까지 전부요. 어머님 얼굴이 점점 굳더니 결국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나도 걔가 점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미안해 하실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어머님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어머님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어머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의외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자. 이번 기회에 저의 정신 차리게 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놈의 기집애 아주 눈물 콧물 쏙 빼봐야 돼. 솔직히 전 어머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 안에 어머님에 대한 이미지는 좀 더 순하고 아가씨 말이라면 잔소리를 하면서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아가씨 편을 드신다면 저는 사기죄로 고소까지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놀랐습니다. 어머님 허락을 받고 나서 저는 어머님 도움을 받고 아가씨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아가씨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아가씨 얼굴이 뜨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니, 잘 놀다 오라더니 왜 또 연락해요? 놀다 오시는 건 맞죠. 근데 계산해야 할 건 해야 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1,000만 원 가져가신 거 이거 사기잖아요. 아시죠? 이제 가족끼리도 사기죄 성립하는 거.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참아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만 1,000만 원 손해보는 건 갚으셔야 하니까 아가씨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기는 웬 사기? 아니 잠깐, 언니 지금 어디예요? 저는 카메라를 돌려 집안을 비췄어요. 잘 보셨네요. 여기 아가씨네 집이에요. 어머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금이랑 보석 있는 곳은 이미 찾았고요. 이 중에서 제 돈만큼 가져갈게요. 근데 이거 다 합쳐도 1,000만 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언니가 왜 가져가? 그리고 저 에어컨 지금 기사 왔거든요. 저것도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도 돈이 좀 모자라는데. 이건 이자 붙으니 오시는 대로 갚으세요. 아셨죠?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그거 범죄예요. 당장 다 내려놔요. 범죄요? 저랑 어머님한테 애 봐달라고 집 열쇠 맡기신 분이 무슨 주거 침입을 논하세요. 그리고 제 돈 훔쳐가셨잖아요. 억울하면 고소하세요. 저도 할 말 많으니까. 영상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말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곳에 있던 금이랑 보석은 전부 챙겼고
한여름에 없으면 못 사는 에어컨도 기사 불러서 그대로 떼어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옮겨놨습니다. 그거 보고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셨고요. 그 사이 시누이가 남편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뭐 남편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고 저 말리라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남편도 이미 단단히 화가 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통화를 끝냈는데 통화 끝나고 나서 표정이 아주 냉정했어요. 아가씨지? 뭘 하셔? 뭐라긴 징징대기 바쁘더라. 그래서 나한테 뭐라 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 아휴, 이젠 어머님께 연락하겠다. 내가 말씀드리고 올게. 아니야. 자기 집에 왜 들어갔냐고 난리치길래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대로 말해줬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던데. 평생 자기 편 들던 오빠랑 엄마까지 뒤를 돌았다는 걸 알게 된 아가씨가 얼마나 다급해졌을지 눈에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끊었더라고요. 몰디브에서 여유롭게 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급하게 귀국이라니 웃기죠. 근데 돌아오면 뭐해요? 돈을 갚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움직일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가씨는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있던 가전이랑 금 다 돌려놔요. 집주인이 집 비운 사이에 기증품을 훔쳐간다는 게 말이 돼요? 훔쳐가다뇨. 저는 채무 변제 받으러 갔던 건데요. 그러게 왜 갚을 능력도 없는 돈을 빌리셨어요? 그것도 1,000만 원이나요. 아가씨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갚을 돈이 있으면 돈을 왜 빌렸겠어요? 나 지금 당장 그런 돈 없어. 그럼 저도 돌려드릴 게 없네요. 어쩔 수 없죠. 갚으시면 돌려주려고 했는데 못 갚는다니까. 제가 팔아서라도 채무 변제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언니 진짜 미쳤어요? 언니가 마음을 그렇게 못되게 먹으니까 애도 안 들어서지. 내가 불쌍해서 우리 할인이 가까이서 보게 해줬더니 언니 주제도 모르고 뭐라도 됐다고 생각한 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시누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긴 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상처는 안 받았거든요. 되는 대로 막 말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아유 진짜 어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님이 결국 폭발하시더라고요. 조명은 너 도대체 어디까지 날 부끄럽게 만들 거야? 엄마, 가족끼리 그것도 네 딸을 앞세워서 이런 짓을 해? 어떻게 돈 때문에 네 딸을 팔아먹어? 너가 이러는데 내가 얼굴 들고 어떻게 살겠냐?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엉엉 우셨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잠깐 숙연해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거든요. 지금 물러나면 이건 그냥 또 한 번 없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제야 아가씨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더니 말을 바꾸더라고요. 언니, 나 지금 당장 1,000만 원은 없고 500만 원 먼저 줄게. 나머지는 나눠서 갚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집 원래대로 돌려놔줘요.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500만 원어치로 에어컨 먼저 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아가씨가 전액 변제하면 그때 돌려드릴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 마세요. 그 말에 아가씨가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더라고요. 진짜 이를 갈면서요. 그래도 선택지가 없었겠죠.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이 울렸어요. 정확히 500만 원. 그리곤 아가씨는 말 한마디 없이 직접 에어컨을 다시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사람 버릇이 고쳐지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이 일 이후로 아가씨는 저를 피하기 바빠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 속이고 사기치듯 돈 가져가는 짓은 적어도 저한테는 다시 못하겠죠. 그 정도만 해도 이번 일은 충분히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당장 급했는지 그때 그 500만 원은 정말 칼같이 갚았잖아요. 근데 남은 금액은 아직도 다 못 갚고 있어요. 아주 소소하게 정말 찔끔찔끔.
한 번에 크게는 못 보내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보내오는 중입니다. 물론 그냥 그렇게 받고 넘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한번 제대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변제 날짜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 붙여서 정확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억울하다고 할 법도 한데 아가씨는 그 말은 입 밖으로도 못 꺼내더라고요. 돈줄을 제가 쥐고 있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아니까요. 아가씨는 중간중간 어머님이랑 남편한테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하다고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근데 소용없었죠. 어머님도 남편도 반응이 똑같았거든요. 그동안 너가 우리 집에 민폐 끼친 게 한두 번이냐? 이번에라도 정신 차리면 다행이지. 가만 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취하는 이 강경한 태도가 아가씨를 위해서인 걸지도 모르겠어요. 늘 꽃밭처럼 살면서 누가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고 오빠랑 엄마 뒤에 숨어서 버텨왔잖아요. 그런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걸 결혼해서 들어온 제가 고치고 있는 게 좀 웃긴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아직 돈을 다 못 갚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조카를 어머님께 맡기지 말고 아가씨가 직접 데리고 있으라고요. 핑계대고 빠질 수 없게요. 웃긴 게 돈으로 쥐고 흔드니까 제 말을 듣긴 듣더라고요. 그동안 아이가 엄마 손길이 좀 부족해 보였는데 이렇게라도 엄마 역할을 하게 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가씨뿐만 아니라 저를 호구로 아는 사람들한테 절대 쉽게 보일 생각 없거든요. 제 마음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시누이를 제외하면 시댁 식구들은 참 잘 만난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도 언제나 의심하고 주의하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